저는 이제 막 졸업했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그럼 앞길 창창한 언니가 애 때문에 인생이 막혀야겠니? 저는 제 언니가 낳은 아이를 제 아들로 20년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친엄마는 저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클릭한 세상 무엇보다 큰 응원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댁내에 만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1981년생이에요. 제가 세상에 나오던 날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아빠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그날 아빠가 병원 복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간호사들이 전부 따라 울었대요. 갓난아기를 안고 영안실 앞에 서 있던 아빠.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그 길로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경기도 수원에서 조그만 철물점을 하셨는데 가게 한쪽에 저를 눕혀놓고 일하셨대요. 손님들이 아기 보고 웃어주면 아빠도 따라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에 아빠는 언제나 손이 거칠었어요. 철물점에서 일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거친 손으로 제 머리를 쓸어줄 때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손 같았어요. 수진아, 우리 수진이 오늘도 예쁘다. 아빠는 매일 아침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세상 모든 아빠가 딸한테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는지 저는 훨씬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아빠들이 다 무서웠어요. 말도 잘 안 걸고 방에서 TV만 보고. 근데 저희 아빠는 제 친구 이름도 다 외웠고 간식도 직접 사다 주셨어요. 이 아저씨 진짜 좋다. 친구들이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았어요. 그렇게 둘이서 아빠와 딸이 딱 붙어서 살았어요. 부족한 게 있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많았죠. 엄마 없이 자라는 애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커가면서 조금씩 느꼈어요. 교복 치마 단을 올리는 법도 몰랐고 생리대를 처음 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약국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날 저녁이면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가 있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아빠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나 하나도 안 불편해. 진짜야.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만큼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아빠 얼굴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괜히 거울 자주 보시고 옷도 신경 쓰시고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셨어요. 어느 날 밤 아빠가 저를 식탁 앞에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미 알 것 같았거든요. 아빠 눈빛이 그날따라 이상했어요.
미안함과 설렘이 뒤섞인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새엄마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을 말씀드릴게요. 아빠가 데려온 사람은 최명숙이라는 여자였어요. 나이는 아빠보다 3살 아래, 이미 한 번 이혼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최지영, 저보다 2살 많은. 처음 만난 날 새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나 엄마라고 부르라는 말 안 해. 그냥 편하게 명숙 씨라고 불러도 돼. 친해지면서 천천히 알아가자. 나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지영 언니도 처음엔 조용하고 무난했어요. 아빠는 그날 저녁 삼겹살을 사오셨고 4명이서 처음으로 밥을 먹었어요. 수진이 공부 잘하죠? 얼굴도 이쁘고. 새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셨어요. 이 녀석이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요. 저도 그날만큼은 웃었어요. 아빠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재혼은 그해 가을에 했어요. 조촐하게 식구들끼리만 밥 먹는 걸로 끝냈고 새엄마 지영 언니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딱 한 달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운 시간이. 어느 토요일 아빠가 거래처 사람들이랑 낚시를 가셨어요. 당일치기가 1박 2일이 됐어요. 급하게 연락이 왔고 저는 집에 새엄마, 지영 언니랑 셋이 남게 됐어요. 아빠가 떠나고 2시간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밥을 먹으러 부엌에 내려갔더니 새엄마가 지영 언니한테 뭔가 먹이고 있었어요. 갓 부친 녹두전에 된장찌개. 보기만 해도 냄새가 진동하는. 저도 먹어도 돼요? 제가 물었어요. 새엄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냉장고에 어제 먹다 남은 거 있잖아. 그거 먹어.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쯤 굳은 밥이랑 다 식은 국이 있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 아빠가 없을 때의 이 집은 내가 알던 집이 아니구나.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빠가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온도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아빠 앞에서 새엄마는 저한테 살갑게 대했어요. 수진아, 뭐 먹고 싶어? 수진이 요즘 피곤해 보이네. 그러면서 근데 아빠 없으면? 너 설거지 왜 이렇게 해놨어? 다시 해. 지영이 공부하는데 조용히 좀 다녀. 아빠한테 이런 거 굳이 말 안 해도 되잖아. 쓸데없이 신경 쓰게 하지 말고. 마지막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나중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거든요. 지영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앞에서는 수진아 같이 TV 봐. 그러다가 아빠 자리 비우면 제 방 들어와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쓰는 샴푸 나 썼어. 됐지? 대답할 틈도 없이 가버려요. 제 물건이 없어져도 제 방 화장대가 흐트러져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고요? 아빠가 다칠까봐. 아빠가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알았거든요. 자기가 없는 사이 딸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아빠는 분명히 자책할 거였어요. 저는 그게 더 싫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새엄마랑 잘 지내? 물으면 늘 웃으면서 말했어요. 응, 괜찮아. 잘 지내.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걸 삼킨 말이었는지 아빠는 끝내 아셨을까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차별은 더 노골적이 됐어요. 지영 언니는 학원을 4개를 다녔고 저는 2개. 언니 방에는 새 컴퓨터가 들어왔고 저는 아빠 낡은 컴퓨터 물려받았어요. 한 번은 제가 아빠한테 학원 하나 더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가 흔쾌히 그러자고 했는데 그날 밤 새엄마가 아빠랑 방에서 얘기를 길게 하더니 다음날 아빠가 미안한 얼굴로 이러시는 거예요. 수진아, 올해는 좀 어렵겠다. 내년에 꼭 해주마. 그 내년은 오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매일 참았어요. 아빠 웃는 얼굴 보려고. 그러다 아빠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날이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제가 그 집을 당장 뛰쳐나가지 못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신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어요. 1998년 12월이었습니다. 그날 아빠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수진아,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아빠가 사갈게. 아빠 마음대로 사와. 아빠가 사오는 거 다 맛있으니까. 아빠가 웃으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마지막 목소리였어요. 그날 저녁 7시 아빠가 탄 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졌어요. 맞은편 트럭이랑 정면 충돌이었고 아빠는 병원에서 3시간을 버티셨다가 가셨어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건 새엄마 전화였는데 그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울고 있긴 했는데 뭔가 건조한 울음이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사고 났어. 빨리 병원으로 와. 병원 응급실에 뛰어갔을 때 아빠는 이미 중환자실에 계셨고 저는 면회도 못했어요. 그리고 2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던 것만 기억해요.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이. 아빠 밥 사온다고 했잖아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달라진 건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우선 집이 달라졌어요. 아빠 철물점은 새엄마 명의로 넘어갔고 집도 새엄마 명의였어요. 아빠가 재혼하면서 정리를 그렇게 해두셨대요. 나중에 알았지만 새엄마가 재혼 조건으로 그걸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빠 재산에 대해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있긴 했지만 그때 저는 17이었고 그런 걸 알 만큼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새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철물점을 팔았어요. 아빠가 20년 동안 일하던 가게가 그렇게 없어졌어요.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래도 아빠 눈치가 있으니까 대놓고 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밥상에 제 수저가 없는 날도 있었어요. 새엄마랑 지영 언니가 먹다가
제가 들어오면 새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아, 미안, 깜빡했다. 부엌에서 꺼내 먹어. 깜빡. 매일 깜빡. 지영 언니는 제 앞에서 새 옷을 입고 거울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 색깔 나 어때?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저는 아빠한테도 제대로 엄마 소리 못 해봤는데 학교에서 가정 형편 조사서를 써야 하는 날이 있었어요. 보호자 란에 이름을 쓰는데 손이 멈췄어요. 아빠 이름을 쓰려다가 아, 이제 아빠가 없구나. 그날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때쯤 지영 언니가 이상한 낌새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일이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지영 언니는 그때 이미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학교가 서울에 있어서 거의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주말에 오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언니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대학 생활이 힘든가 보다 그랬죠. 근데 새엄마 반응이 이상했어요. 언니가 집에 올 때마다 둘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소리를 낮춰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나오면 눈이 빨개져 있거나 새엄마가 한숨을 계속 쉬거나 저는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알게 된 건 그해 11월이었어요. 제가 수능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새엄마랑 지영 언니가 식탁에 앉아서 심각한 얼굴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새엄마가 갑자기 말을 끊고 이러는 거예요. 수진아, 때 잘 왔다. 앉아봐.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새엄마 옆에 앉은 지영 언니 배가 그제야 눈에 들어왔어요. 푸른 배. 저는 한참을 아무 말 못했어요. 지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실수를 했어. 남자친구가 있긴 한데 그쪽에서 책임을 못 지겠다는 거야. 어린 것이 새엄마가 언니 대신 말했어요. 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언니 나이를 속으로 셌어요. 20살. 아직 20살이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 생각이 채 자리 잡기도 전에 새엄마가 이어서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도움이요?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올려야 할 것 같아.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영이는 인생이 창창한 애야. 지금 이 아이 때문에 앞길을 막을 수는 없잖니. 나중에 취업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애 딸린 여자로 살게 할 수는 없어. 말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쿵쿵 울렸어요. 그럼 저는요? 저한테는 왜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어차피 이 집에서 거저 먹고 산 거잖아. 아빠도 없는 마당에. 진짜 딸도 아닌데 여태 키워줬으면 너도 이제 밥값을 해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웃기지도 않은 상황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충격이 너무 크면 그렇게 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밥값.
내가 여기서 밥을 얻어먹은 건지, 밥을 차리며 살아온 건지. 싫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새엄마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 싫다고요. 그건 못해요. 새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잘 생각해봐. 너 지금 갈 데가 있어? 돈이 있어? 아빠 남긴 거 하나도 없이 나가면 넌 어쩔 건데. 이게 뭐 대수라고. 내 호적에 그냥 올리면 되는 거잖아. 서류 몇 장이야.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어요. 뭐라도 싸야 했어요. 가방에 옷 몇 벌이랑 아빠 사진이랑 오래된 일기장을 쑤셔 넣었어요. 도망가자. 일단 나가자. 어디든 가자. 아침이 밝으면 나가자. 그 생각만 했어요. 근데 새벽 3시쯤 됐을 때 언니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작은 울음소리. 아니, 신음소리. 저도 모르게 복도로 나갔어요. 언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새엄마가 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진통이 시작됐나 봐. 수진아, 빨리 나와봐. 결국 새벽에 셋이서 택시 타고 병원에 갔어요. 저는 그날 아이를 처음 봤어요. 세상에 나온 지 채 1시간도 안 된 아이. 작고 쭈글쭈글하고 그런데 눈은 꼭 감고. 간호사가 아이를 안아서 보여줬는데 언니는 얼굴을 돌렸어요. 아이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마한테서 눈길도 못 받았어요. 저처럼 나도 엄마 얼굴 한 번 못 봤는데 그 순간 저는 아직도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릴게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저는 한참을 그 아이 생각만 했어요. 가방은 집에 있었어요. 짐 싸놓은 가방. 오늘 나가야지 그 결심. 그런데 자꾸 신생아실 유리 너머 그 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주먹. 눈도 못 뜨고 이름도 없고 아직 자기가 어떤 세상에 나왔는지도 모르는 아이. 저는 다시 신생아실 앞에 섰어요. 유리에 이마를 대고 아이를 들여다봤어요. 그때였어요. 아이가 눈을 떴어요. 아직 초점도 없는 눈이었는데 그 눈이 제 쪽을 향하는 것 같았어요. 아, 이건 그냥 느낌이에요. 신생아가 그럴 리 없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 순간 정말 이 아이가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도와줘. 그 눈빛에 저는 무너졌어요. 아침에 새엄마가 퇴원 서류 얘기를 꺼냈어요. 수진아, 생각해봤어?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잔 얼굴로 새엄마를 봤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새엄마 눈썹이 올라갔어요. 양육비는 꼬박꼬박 줘야 해요. 아이 쓸 돈이니까 한 달도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는 언니가 친엄마라는 걸 언젠가는 알려줘야 해요. 제가 결정할게요, 시기는.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나가서 따로 살 거예요. 새엄마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 너무 쉽게 대답해서 오히려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그날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썼어요. 박지호. 제 성을 따서 지호라고 지었어요. 우리 아빠 이름이 박진호였거든요. 호자를 넣고 싶었어요. 아빠 생각이 나서 아이를 처음 아는 날 저는 버스를 타고 아빠가 살던 동네로 갔어요. 아빠 산소 앞에 앉아서 아이를 보여줬어요. 아빠, 내가 아들 데려왔어. 지호야, 외할아버지한테 인사해. 눈물이 났어요. 엄청 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라앉았어요. 아빠가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 둘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전세 보증금은 새엄마한테 받아냈어요. 아빠 유산에서 제 몫이라고 따지고 싸워서 변변찮은 금액이었지만 그 돈으로 수원 외곽에 방 하나짜리 빌라를 얻었어요. 18살 소녀가 갓난아기를 안고 방 하나짜리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고요? 아이가 울면 같이 울었어요. 분유값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을 때 같이 울었고, 밤새 안고 있어도 아이가 안 그치면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근데요, 아이가 처음으로 제 얼굴 보고 웃었을 때 그 웃음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 웃음 하나에 전날 밤 울었던 게 싹 사라졌어요.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 몇 년간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못 들을 것 같아요. 다음 챕터에서는 약속을 어긴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래도 꿋꿋이 살아낸 우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양육비는 석 달 만에 끊겼어요. 처음엔 새엄마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달은 좀 어렵다. 다음 달에 2달치 줄게. 다음 달이 됐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 나 요즘 사업이 어렵다. 철물점도 팔아서 하려던 게 잘 안 돼. 좀 이따 줄게. 그 좀 이따는 1년 뒤에도 오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전화를 했는데 새엄마가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양육비 언제 주실 거예요? 분유도 떨어지고 기저귀도 없어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좀 이따 연락해. 그날 저녁에 새엄마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새엄마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지영 언니였어요. 야, 수진아. 엄마한테 자꾸 전화하지 마. 엄마 스트레스 받아. 언니, 나 지금 애 먹일 분유가 없어.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네가 키우겠다고 한 거잖아.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지호가 배고프다고 울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울면서 일어났어요. 편의점 가서 가장 싼 분유 하나 집어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을까? 다시는 안 하자. 그날 이후로 저는 양육비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막 20살이 됐고 손에는 돌 지난 아이가 있었어요. 검정고시를 봤어요. 고3 때 수능은 봤지만 대학은 포기했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지호를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는 낮에 아이 보고 밤에 일했어요.
아이가 자는 새벽에 밖에 나가서 새벽 6시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아이 깨기 전에 밥 차리고 그렇게 2년을 보냈어요. 그 무렵 TV에서 지영 언니를 처음 봤어요. 지방 방송 뉴스였어요. 채널을 돌리다가 멈췄어요. 최지영 기자 하고 자막이 떴어요. 반듯하게 차려입고 마이크를 들고 현장 리포트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새벽 6시에 집에 들어와서 지호 분유 데우면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아, 언니는 저렇게 살고 있구나. 아무 감정도 없으려고 했는데 분유 데우던 손이 멈췄어요. 지호가 칭얼댔어요. 응, 줄게. 잠깐만. 저는 분유병을 흔들면서 TV를 껐어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지호가 3살이 되면서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낮 알바도 뛰었어요. 2개 하면서 벌어서 월세 내고 분유 사고 기저귀 사고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됐어요. 지호가 밥을 잘 먹었어요. 잘 웃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현관까지 뛰어와서 엄마 불렀어요. 그 소리 하나에 다 사라졌어요. 힘든 것들이. 지영 언니는 그 사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에 취직을 했어요. 지방 방송국에서 시작해서 몇 년 안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언젠가 우연히 TV를 켰는데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나왔어요. 최지영이었어요. 표정 하나 없는 반듯한 얼굴로 뉴스를 읽고 있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고 한참 그 화면을 봤어요. 지호가 옆에서 과자 먹다가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 아줌마 예쁘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TV를 껐어요. 새엄마가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건 지영 언니 덕분이었어요. 딸이 유명해지니까 인터뷰에 얼굴도 비추고 어딘가에서 앵커 키운 어머니라는 타이틀로 기사에도 나왔어요. 저는 그 기사 제목을 보고 소리내서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지호가 물었어요. 엄마, 왜 웃어? 아, 그냥. 뭔가 웃긴 게 있어서. 뭔데, 나도 알려줘. 크면 알려줄게. 그 약속은 지켰어요. 나중에. 지호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이가 특별하다는 걸 처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호가 5살이 됐을 때 일이에요. 유치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지호가 좀 특이해서요.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건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앉혀놓고 꺼낸 말이 이거였어요. 지호가 그림책을 다 외우고 있어요. 네. 30권짜리 전집이 있거든요. 한 권을 읽어주면 다음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요. 그림 없이도요. 그리고 숫자, 감각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100 더하기 100이 뭐냐고 했더니 200이라고 했고, 제가 그럼 10,000 더하기 10,000이 뭐냐고 했더니 20,000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혹시 집에서 따로 가르치세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집에서 가르친 거 없었어요. 그냥 같이 책 읽고 저한테 숫자 물어봐서 가르쳐 줬던 거 외에는. 그게 벌써 이런 거였나? 유치원 선생님이 학습 전문가한테 연결해 줬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지호 IQ가 148이 나왔어요. 상위 0.1%. 저는 검사지를 손에 들고 한참 지호 얼굴을 봤어요. 지호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내가 이상해? 아니, 넌 엄마 눈에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사람이야. 지호가 씩 웃었어요. 사실 그때는 그게 복인지 화인지 몰랐어요. 조금만 더 평범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너무 눈에 띄면 힘들어진다는 걸 제가 잘 알았으니까. 지호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소문이 났어요. 수업 진도를 혼자 다 나가 있고 선생님 질문에 항상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입상을 하고 제가 쥐어짜서 보낸 학원이 빛을 발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아이인지 그냥 지호가 그런 아이였어요. 지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재교육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국 단위 선발이었는데 지호가 합격을 했어요.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어요. 10살 영재, 최연소 선발. 그 기사에 지호 이름이랑 제 이름이 같이 실렸어요. 어머니 박수진 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뒷바라지했다라고. 저는 그 기사를 오려서 냉장고에 붙였어요. 그게 제 삶에서 처음으로 뭔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 그런데 그 기사가 나고 이틀 뒤였어요. 새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몇 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어요. 수진아, 잘 지냈어? 지호 기사 봤어. 대단하다, 우리 지호. 우리 지호.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왜 그렇게 딱딱하게. 그냥 연락한 거지. 지영이도 요즘 잘 되고 있고, 오랜만에 밥이나 한번 먹자고.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려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것 중에 가장 길고 지독한 싸움이 시작됐어요. 새엄마의 첫 번째 전략은 접근이었어요. 지호한테 직접 연락을 한 거예요.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지호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지호야, 나 할머니야. 보고 싶다. 지호가 그 문자를 저한테 가져왔어요. 엄마, 할머니가 누구야? 나 할머니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지호야, 엄마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답장하지 마. 왜? 엄마 말 믿지?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두 번째는 학교였어요. 지호 담임 선생님한테 새엄마가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할머니라면서 집에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봤대요. 선생님이 이상하다 싶어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저는 그 길로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앞으로 그 사람한테 우리 아이 관련 어떤 것도 알려주지 말아달라고. 새엄마는 그 다음엔 동주민센터에도 갔어요.
자기 손자가 방치되고 있다는 신고를 한 거예요. 아동보호 담당자가 우리 집에 방문 조사를 나왔어요. 저는 그날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집에 오신 분이 보시더니 집이 깨끗하고 지호도 밝고 건강하고 냉장고도 정상이고 어디 하나 방치된 흔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지호가 담당자 앞에서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밥도 맛있게 해주고 저 아프면 밤새 옆에 있어줘요. 담당자가 저를 보면서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가셨어요. 조사가 무혐의로 끝나고 나서 저는 새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새엄마 답장이 왔어요. 나는 그냥 손자 걱정돼서 한 거야. 잘못이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문자가 왔어요. 지영이도 지호 보고 싶대. 지영이가 요즘 방송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 지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 문자를 지호한테 보여줬어요. 지호가 읽더니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말했어요. 엄마, 나 저 사람들 안 만날 거야. 왜? 엄마가 힘들었던 거 내가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유명해지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들 별로야. 저는 지호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가 다 알고 있었구나. 그걸로도 안 됐어요. 세 번째는 지영 언니였어요. 언니가 직접 움직였어요. 지호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였어요. 지영 언니가 방송에서 갑자기 개인 SNS를 시작했어요. 팔로워가 수십만이 넘는 유명 앵커가. 그리고 거기에 조금씩 지호 이야기를 흘렸어요.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교묘하게.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야 하는 인연이 있다.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있다. 그게 내 가장 큰 후회다. 팔로워들이 반응했어요. 댓글들이 달렸어요. 무슨 사연이에요? 혹시 아이가 있으신 건 아닌지. 애청자입니다. 힘내세요. 언니는 모호하게 암시만 했어요. 그 무렵 지영 언니가 방송 인터뷰에서 한 말이 기사로 나왔어요. 제목이 이랬어요. 최지영 앵커, 말 못할 사연이 있다. 언젠간 꼭 말하고 싶어. 기사 댓글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사연이에요? 혹시 아이가 있는 건 아닌가요? 팬으로서 응원합니다. 지영 언니가 댓글에 하트를 눌렀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구나. 자기가 불쌍한 피해자처럼 보이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뭔지도 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인터넷에 글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영재로 유명해진 중학생 지호의 이름이 인터넷에 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지호의 영재원 수상 기사를 퍼나르면서 댓글에 이렇게 달았어요. 혹시 이 아이가 최지영 앵커가 말한 사람 아닌가요? 저는 그 댓글을 보고 무릎이 풀렸어요. 지호가 그걸 봤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고 이미 그 나이면 다 알아요. 지호가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나 인터넷에 왜 이런 말이 돌아요?
저는 지호를 식탁 앞에 앉혔어요. 드디어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지호야, 엄마가 얘기해 줄 게 있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새엄마 이야기, 언니 이야기, 지호를 제 이름으로 올리게 된 이야기, 그리고 신생아실에서 눈이 마주쳤던 그 새벽. 지호는 한마디도 안 하고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지호가 물었어요. 엄마는 도망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왜 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진짜로 느꼈던 대로 말했어요. 내가 나를 봐서. 네. 신생아실에서 내가 눈을 떴어. 나 쪽을 향해서 도와달라는 것 같았어. 엄마도 그때 그런 얼굴이었을 것 같아서 엄마 없이 세상에 나와서. 지호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저는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요. 그 말에 저는 울었어요. 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근데 그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였어요. 새엄마와 지영 언니의 다음 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꺼낸 것은 법이었어요. 친권. 지영 언니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친모로서의 친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저는 법원 서류를 받고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없었어요. 이 소송이 어떻게 됐는지, 지호가 어떤 말을 법정에서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지호가 한 말에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소송 내용은 이랬어요. 지영 언니 측에서 주장한 건 제가 사실상 미성년이던 시절 새엄마의 강압에 의해 출생신고를 했고 법적으로 친모인 자신이 이제 안정적인 환경을 갖췄으니 아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저의 경제적 불안정성,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의 한계, 아이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하다. 읽으면 읽을수록 속이 쓰렸어요. 경제적 불안정. 그래요. 저 돈 없었어요. 근데 지호가 밥을 굶은 날이 있었나요? 새 옷을 못 입은 날이 있었나요? 아프면 병원 못 간 날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법원 지정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저도 대응을 준비했어요. 증거를 모았어요. 양육비 한 푼 안 낸 내역, 새엄마가 아동방치 신고한 기록과 조사 결과, 무혐의 통보,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써준 아이의 발달 상태와 정서, 안정에 대한 확인서, 지호의 지금까지 모든 수상 기록과 성적표, 그리고 지호가 직접 쓴 편지. 지호가 판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법원에서 미성년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었고, 지호는 거기서 직접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판사님이 허락하셨어요. 지호가 법정에 들어갔을 때 13살이었어요. 제가 복도에서 기다리는데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지호한테서 들은 얘기예요. 판사님이 부드럽게 물어보셨대요. 지호야, 지금 어떤 마음인지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지호가 판사님을 똑바로 보고 말했대요. 저는 박수진이 제 엄마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대요.
저는 최지영이 저를 낳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낳은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밤새 제가 아프다고 잠을 못 잔 사람이 제 엄마예요. 분유값이 없어서 자기 밥 굶은 사람이 제 엄마예요. 수학 학원비 내려고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새벽에 들어와서도 제 입을 덮어준 사람이 제 엄마예요. 목소리가 떨렸대요. 근데 끝까지 말했대요. 저는 지금 제 엄마랑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엄마랑 사는 걸 선택합니다. 법정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다들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저는 복도에서 그 얘기를 지호한테 들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지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엄마, 울지 마. 이겼잖아. 1심 결과는 기각. 친모의 친권 주장이 기각됐어요. 법원은 아이의 의사와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법적 어머니인 제 양육권을 인정했어요. 지영 언니는 항소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알았어요. 이 싸움은 제가 이긴다는 걸. 지호가 있었으니까. 2심도 기각이었어요. 지영 언니는 법정에서 나오면서 저를 한번 봤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새엄마는 방청석에서 보다가 나왔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굳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패를 꺼냈어요. 저도 예상 못했던 가장 더러운 방법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지고 나서 잠잠해지는가 싶었어요. 한반년은 조용했어요. 그러다 지호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익명의 블로그였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박수진이라는 여자가 지인의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 자기 아이처럼 키우면서 각종 영재 수당, 국가 지원을 착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거짓이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블로그 링크가 퍼졌어요. 지호가 유명했거든요. 그 시점에 지호는 전국 청소년 과학 경시대회 우승을 하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강연 요청을 할 정도로 이름이 알려진 상태였어요.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인터넷 소형 매체들이었어요. 영재 소년의 어머니에게 의혹 제기 같은 제목으로. 그리고 그게 퍼지자 방송국에서도 접촉이 왔어요.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지영 언니 쪽에서 뿌린 거라는 걸. 블로그 글의 문체가 제가 아는 어떤 사람 말투랑 비슷했고 거기 언급된 내용들이 새엄마나 지영 언니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세부 사항들이 있었어요. 지호가 기사를 봤어요. 고등학생이었고 SNS도 하는 나이였어요.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야, 이거 너 엄마 얘기야? 지호가 집에 와서 저를 봤어요. 저도 지호를 봤어요. 먼저 말한 건 지호였어요. 엄마, 나 엄마 믿어요. 딱 그 말만 했어요. 저는 또 울었어요. 근데 사태는 생각보다 컸어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도 지호한테도 저 여자 수상하더라. 영재인 줄 알았더니 집안이 문제네. 아이한테 집착하는 거 아니냐. 지호 영재원 측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조심스럽지만 소명 자료를 달라고.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지호 때문에 버텼어요. 지호가 저녁마다 와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아무 말 없이.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지호가 했어요. 제가 하려고 하면 엄마, 내가 할게 그러면서. 그리고 어느 날 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직접 나서도 될까요? 무슨 말이야? 제가 직접 인터뷰하고 싶어요. 기자한테. 저는 말렸어요. 아직 학생이고 이런데 휘말리지 말았으면 해서. 근데 지호가 말했어요. 엄마 혼자 당하게 하기 싫어요. 저도 당사자예요. 지호는 그 길로 인터뷰 요청이 왔던 기자한테 직접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기자를 만나서 말했어요. 본인이 직접. 저는 박수진의 아들이고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 없고 제 엄마는 저를 위해 20년 가까이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인터뷰가 나가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이가 저런 말을 할 정도면 오히려 의혹 제기한 쪽이 수상한 거 아니냐. 영재 소년이 직접 나선 거면 믿어야지. 그리고 누군가 역추적을 했어요. 그 익명 블로그를 만든 IP 주소가 어디인지. 방송국 내부 IP였어요. 지영 언니가 일하던 그 방송국. 그게 끝의 시작이었어요.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 IP 역추적 결과가 인터넷에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문이었어요. 그 다음엔 제보가 붙었어요. 방송국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익명으로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영 언니가 사내 전산 시스템으로 그 블로그 계정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글 내용 일부를 새엄마와 전화로 조율한 통화 기록을 입수했다는 것. 방송국이 자체 조사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직접 고소를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기를 바랐어요. 근데 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영 언니와 새엄마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수사가 시작됐어요. 수사 과정에서 새엄마의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어요. 아빠 재산 문제였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새엄마가 아빠 사망 직전에 급히 이전한 재산 내역이 있었어요. 아빠가 의식이 있었을 때 서명한 서류인데 나중에 감정을 해보니 서명 필적이 아빠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서류는 당시 철물점 명의를 새엄마로 넘긴 서류였어요. 즉, 아빠가 사고 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새엄마가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나온 거예요. 사기 및 문서 위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멍했어요. 알고 있었냐고요? 몰랐어요. 진짜로. 어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빠가 정말로 스스로 다 내준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걸. 그 생각이 들자 아빠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내가 그때 더 똑똑했어야 했는데, 더 알았어야 했는데, 새엄마는 결국 사기죄와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법정에서 새엄마는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 서류는 그냥 남편이 사인한 거다 라고 버텼어요. 근데 필적 감정 결과는 바꿀 수 없었어요. 1심에서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나왔어요. 실형은 아니었지만 전과자가 됐어요. 지영 언니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방송국은 자체 징계를 해서 지영 언니는 앵커직에서 물러났어요. 그날 뉴스에서 짧게 보도가 됐어요. 앵커 최지영 씨,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징계 후 자진 사퇴. 지호가 그 뉴스를 같이 봤어요. 한참 있다가 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이제 좀 쉬고 싶다. 지호가 웃었어요. 저도요. 그 이후의 이야기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지호는 그의 수능을 봤어요.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의대 최고 수석. 뉴스에 나왔어요. 이번엔 좋은 뉴스로 영재소년 박지호 최고 성적으로 의대 합격. 저는 그 기사를 소파에서 읽다가 소리내서 울었어요. 혼자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창피하게 엄청 울었거든요. 아빠. 지호가 의대 갔어요. 아빠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지호가 합격 통보를 받고 집에 들어와서 저를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지호 등을 두드렸어요. 나도. 딱 2글자. 근데 그 2글자에 20년이 다 들어있었어요. 지호가 대학에 다니면서 각종 연구 논문을 썼어요. 교수들 눈에 띄었고 해외 학회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것도 전액. 저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알바를 줄였어요. 이제까지 2-3개씩 하던 일을. 어느 날 지호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일 그만해요. 제가 벌게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직 학생이잖아. 장학금에 연구 수당도 나와요. 엄마 생활비 충분히 돼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당연하죠. 근데 지호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쉬는 거 보고 싶어요. 평생 못 쉬었잖아요. 조금만 쉬어요. 그 말에 결국 졌어요. 저는 그해 처음으로 아무 일도 안 하는 한 달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늦게 일어나고 밥 먹고 산책하고 책 읽고 어떤 날은 아빠 묘소에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천천히 마음 편하게. 아빠, 나 이제 좀 괜찮아. 그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울음이 안 나왔어요.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지호는 지금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어요.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했어요. 왜 하필 소아과냐고 제가 물었더니
지호가 말했어요. 저처럼 사정이 있는 아이들, 몸이 아파서 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걸 옆에서 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또 울었어요. 저는 평생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새엄마는 판결 이후 소식을 모르고 지냈어요. 지영 언니는 한 번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저는 오래 생각하다가 만났어요. 카페에서. 언니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도 옅게 하고 그 반듯하던 앵커 느낌이 없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지호한테도 미안해. 내가 진짜 나쁜 짓을 한 거잖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언니가 진짜로 미안하다고 느끼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 얘기 여기서 끝낼래. 더 끌고 가면 나도 힘드니까.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지호한테는 언니가 연락하고 싶다고 전했어요. 지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나중에요. 지금은 아직 싫어요. 저는 그냥 지호 선택을 존중했어요. 오늘 저는 수원 외곽 작은 아파트에 살아요. 예전 빌라보다 훨씬 넓은. 지호가 사줬어요. 엄마, 평생 작은 집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좀 넓은 데서 살아요. 저는 이 집 마루에 앉아서 햇볕 드는 거 보는 걸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내려서 창문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아침. 그런 아침이 이제 있어요. 가끔 지호한테서 전화가 와요. 엄마, 오늘 뭐 해요? 그냥 있어. 뭐 먹었어요? 먹었어. 맛있는 거 먹어야 해요. 알았어. 그 대화가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대화가. 그게 제 일상이에요. 저는 가끔 그날 신생아실 앞에서 서 있던 새벽을 생각해요. 18살 제가 가방 들고 도망가려다가 유리 너머 아이 눈을 보고 그 선택이 후회스럽냐고요?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그 아이가 저를 살게 했어요. 저도 그 아이를 살게 했기를 바라고. 엄마 없이 태어난 아이와 엄마가 되어 본 적 없던 아이가 서로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걸로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빠, 보고 계세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 같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자기 삶을 희생해 본 적 있으신 분, 억울하게 참아온 세월이 있으신 분, 그런데도 사랑을 선택한 분, 그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늦더라도 결국엔 돼요. 저처럼.